안녕하십니까. 그럼 이번엔 제 2차 시 실존주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존주의에서 지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타이틀을 잡아놨는데, 요거는 민혜경 씨의 노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래를 틀어드리면 좋겠는데 저작권법상 노래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 그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면은 나 엄마 아빠의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엄마 아빠는 행복했겠지만 자기는 행복하지 못했다 라는 줄거리가 나옵니다. 대단히 실존적인 이야기죠. 우리 인간 실존은 항상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근데 여태까지 주체적인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갔거든. 장자의 재물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양 철학할 때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자의 재물론을 보게 되면은 오리의 다리는 짧고 학의 다리는 길다. 그러니까 오리는 요렇고 학은 이렇단 말이지. 그러면은 학의 다리 일부를 잘라서 오리 다리에 붙여서 오리와 학이 같다. 그럼 같은 거냐 하는 거죠. 절대 같은 게 아니죠. 오리는 오리고 학은 학이지. 어떻게 학의 다리를 잘라서 오리 다리에 붙였다 해서 오리와 학이 같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비교하지 마라. 그래서 재물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내가 누군가와 비교를 당하면은 난 그때서부터 불행해지는 거야.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친 딸이라는 말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장자는 재물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심재, 마음을 깨끗이 비워라. 좌망, 그리고 다 잊어라. 즉 나를 괴롭히는 것을 심재,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좌망, 다 잊어라. 그럼 마음이 행복해져. 그럼 비교당하는 나는 얼마나 힘듭니까? 엄마, 친구, 아들은 말이야. 엄마, 친구, 딸은 말이야. 아니면은 심지어 부부끼리는 내 친구, 남편은. 그럼 비교당하는 나, 또 비교하는 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한 관계에서는 나와 너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 마틴 부보라는 사람의 나와 너라는 책을 보면은 그런 데서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참 인격적인 만남은 뭐냐? 진짜 내가 너이듯 네가 나이듯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의 이용의 대상이 되고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만남은 나와 그것의 만남이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나로서, 너로서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 주체로서의 만남. 그런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죠. 사랑도 그렇죠. 아니 10년 동안 그 사랑에서 만났는데 어느 순간에 마음이 변한다. 세상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유지태가 바보죠. 유지태 씨가
봄날은 간다라는 그 영화에서 이영애 씨한테로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변한다는 거죠. 1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해지는 거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자, 그렇게 변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 본성도 변해야 되겠냐는 거죠. 그래, 변하는 거 인정하자. 그러나 우리 인간 본성만큼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학이 필요한 것이고 철학을 공부합니다. 자, 실존주의에서는 가장 핵심되기는 말이 이겁니다. 나.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해. 그 선택입니다. 자유롭게 선택합니다. 자유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내가 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 선택, 책임이라는 핵심적인 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르트르는 BCD를 얘기를 하죠. B, birth, 탄생입니다. C, choice죠. 선택입니다. D, death,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탄생과 B, death, 죽음과 그 사이에 choice, 늘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직업을 선택한다. 아니, 오늘 저녁에 뭐 먹지? 먹을 것을 선택해야 되고, 직업을 선택하고 먹을 것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다 선택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라는 거죠. 대신 그거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다. 요새 무슨 광고에 그거 나오대요. 그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중에 그 꼬맹이한테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우리는 어려서부터 탄생과 동시에 선택의 기로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태까지 누구로서의 삶을 살아왔느냐? 도대체 나로서의 삶을 살아왔느냐? 어떤 친구가 그래요. 이제 너도 너만을 위해서 살아. 그런 얘기를 하대요. 네가 내가 살아나가는 존재의 이유였다면 너는 어떡할래? 저는 그렇게 한번 반론을 제기하고 싶었었는데 이제 그럴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공통성에 의해서 통분된 삶을 살아왔다라고들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즉 내가 없다. 그래서 통분된 삶을 살았다. 근데 실존주의에서는 이제 나를 찾아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 주체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주인공이 되고 내가 이 세상의 주제자가 되는 것이다. 실존주의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규정된 삶을 살지 말아라 이겁니다. 내가 누구의 아내로서 당당하게 나는 누구다가 아니죠. 난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내 이름으로 살고 싶다는 거죠. 내 이름을 불러줘. 이게 좀 이상하네요. 그죠? 내 이름을 불러봐. 뭐 그러는 것도 한번 저기 있는데, 그럼 왜 남의 이름을 불러봐?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김정겸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직 여성들하고 그냥 이 전업주부
소개를 할 때 누구 남편, 예를 들어서 김정겸 씨 아내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 당당하게 저는 뭐 김정겸 씨 아내 누구입니다. 근데 누구의 아내라기보다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교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구의 엄마로서 그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 그것을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왜? 나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아나가는 거죠. 그러나 그 공통된 그 통분된 삶 속에서의 삶을 뒤집어버리자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주체적인 나를 찾아라. 내가 없이 이 세상은 존재하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 기준이 인간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만 기준으로 내세운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이제는 뭐예요? 사랑이 아니야. 그냥 저 배우자가 가진 게 얼마고, 그래서 결국은 뭐야? 돈 떨어지면은 이혼하는 거죠. 사람다움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다움이 선택돼야 되는 것이다. 세상이 사람답지 못한 것들로 이루어졌다면 그건 전쟁과 약탈이 횡행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나는 누구냐? 실존주의에서는 이런 공통성에 의해서 통분된 삶에서 벗어나서 나만의 고유성과 주체성을 찾는 그런 여행이 돼야 되겠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실존주의다. 그래서 실존주의는 그냥 나를 찾는 여행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가정에서 아니면 이 직장에서 부존재임을 느끼기 시작한다. 부존재. 그거 얼마나 두렵습니까? 너는 존재 가치도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최상의 욕이죠. 그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는요, 치욕적인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의 주체자인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근데 아내와 아이들이 나를 그림자 취급한다. 아니면 남편과 아이들이 나를 그림자 취급을 한다. 그럼 나는 그 가정에서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지.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예요? 집단 따돌림이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부존재에서 나오는 게 뭐야? 자살이에요. 나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 그 자살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 존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 1차 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존재란 말이죠. 사회적 존재예요.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사람 인자를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야.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부존재다, 존재함이 없다, 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요즘 보십시오.
대화가 없죠. 대화가 없다는 게 뭐냐면요. 식당에 가보세요. 남녀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어? 아니면 식구들이 다 앉아 있어? 와, 진짜 볼만한 광경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전부 뭐 하죠? 스마트폰 꺼내고 그 스마트폰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남녀 간에 어느 순간서부터 남자는 남자의 스마트폰에 여자는 여자의 스마트폰에 빠져 있다. 그러면은요, 식당에서 만약에 그러면 그 커플은 조만간 헤어집니다. 해체되는 겁니다. 왜? 비인격체인 스마트폰과의 대화를 원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스스로가 너라는 존재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야. 사람이 인해서 스스로가 이걸 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저 존재의 관계가 형성이 되질 않는 겁니다. 가정도 역시 그렇게 되면 해체되기가 쉽습니다. 대화를 한다는 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함께라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공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영어로는 with being이란 말이에요. 더불어 있음이에요. 독일어는 mit sein, 함께 있음 똑같아요. 자, 대화하다의 영어 단어가 뭐냐? communicate with야. 누구와 함께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with 뒤에 나오는 목적어가 스마트폰이어서 되겠느냐는 거죠. 사람이어야지. 너여야지 스마트폰이어 돼서는 안 되죠. 그럼 정신 이상한 거죠. 사물과 대화를 하면 정신 이상한 거죠. 적어도 사회적 존재로서 내가 이 사회를 구성해 나가고 내가 이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 만남도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참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 되는 것이다. 벽 보고 대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후의 마리를 찾아보십시오. 후의 마리. 도대체 나는 누구지? 그 나라는 존재가 이 가정에서 더 나아가 직장에서 더 나아가 사회에서 더 나아가서 이 국가에서 도대체 나라는 인간 존재는 누구인가? 정체성 문제입니다. 그 정체성 문제가 꼭 청소년에게만 있으라는 법은 없는 거죠. 국가의 한 존재로서 내가 주체적인 존재로서 나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당연히 그 투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시행해야 되는 겁니다. 주체적 참여가 이루어져야죠. 그 주체적 참여를 하지 않고도 내가 이 국가의 주인양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주인됨을 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실존주의는요, 함께 살아나가는 세상을 공유하고자 하기 때문에 오버스탠딩 하는 게 아닙니다. 즉, 누구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버스탠딩이 아닙니다. 오버스탠딩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는 언더스탠딩이죠. 아래로 쏟아내는 거죠. 눈높이를 맞춰야죠. 그러니까는 60대 할아버지와 20대의 손자가 70대의 할머니와 30대의 손자, 손녀가 눈높이를 맞출 수 있는 것은 30대도
70대로 70대로 30대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함께 살아갈 수 있어. 그럴 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여태까지 나는 누구였느냐? 나는 절대 지배자였어. 오버스탠딩하는 사람이었어. 나는 누구의 아버지로서, 난 어느 집의 가장으로서, 나는 누구의 엄마로서. 그러니까 자꾸만 지시, 명령이 이루어지지. 눈높이는 안 이루어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오버스탠딩 한 사람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버스탠딩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자기는 이제 부존재임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나로부터 다 떨어져 나가잖아. 직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점점 나로부터 멀어져 나가고, 응? 내가 이야기하는 것만 들으려고 하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안 온다. 위드가 안 된단 말이야. 위드가. 커뮤니케이트 위드는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쌍방향의 상호작용이 안 벌어지면은 이제 나는 왕따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상사니까는 어떻게 뭐 앞에서 뭘 할 수는 없지. 근데 지시만 따르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서부터. 그러면은 그 사람은 오버스탠딩하고 있다는 거야. 언더스탠딩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찾는 여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난 누구지? 나의 삶은 어떻게 내가 이 삶을 이끌어왔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 왔는가? 그래야만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반성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부존재가 존재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비본래적인 나가 본래적인 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는 나는 영원한 왕따가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국가에서든. 그래서 실존주의는 그런 주체적인 나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주는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카프카의 변신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결국 내가 벌레가 됨으로써 나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내가 벌레가 되지 않았을 때는 나를 돌아보지 못했어. 이게 실존주의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를 자각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 되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와 나의 만남이 되더란데 그런 어떤 물질적인 관계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을 때 참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에서 나에게 접근할 때 이 만남과 또 이쪽에서도 나를 만날 때 그 갖고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남,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를 보는 만남, 상호간에 그런 참된 만남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그 뭐 탤런트가 그죠? 뭐죠? 의리? 근데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의리 그죠? 물론 그 의리라는 것을 어떤 단어를 통한 정의를 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김보성 씨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 의리라는 단어가 그 사람이 내보였을 때 그 의리라는 단어는 너와 나의 인격적인 만남에서의 어떤 의리를 말하는 것이지, 네가 나한테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건 의리가 아니죠. 칸트가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칸트는 뭐뭐 한다면 뭐뭐, 이거 가언명법이죠. 거긴 참된 윤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특성을 상실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삶을, 이 세상을 주인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모도 아니고, 그러니 나를 누구의 무엇과 비교하려고 하지 마라. 장자의 제물론처럼 너를 너로서 인정해주고 나를 나로서 인정해줬을 때, 그럴 때 진정한 인격적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마틴 부보.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관계가 참된 존재임을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존재의 두려움을 자각하여 극복할 수 있는 인간이 진정한 나를 찾게 해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실존주의하게 되면은, 여태까지 이야기를 결론을 내린다면은 대단히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나가게 해주는 철학이라는 거죠. 실존주의는 행동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소극적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나니까, 주체자가 나니까 당연히 그 삶을 적극적으로 끌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아니면 내 삶을 누가 돌봐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좌절해야 될 순간도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그 좌절해야 되는 순간에, 그 위기의 순간에 내 삶을 포기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런 실존적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아니죠.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죠. 죽는다는 것은 자기 삶을 회피하는 거죠. 자기가 이 세상에 책임져야 될 책임을, 모든 것을 다 버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 의무를 져주게 되는 거죠.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이 회사의 과장으로서, 사장으로서 내가 짊어져야 될 의무를 내가 자살을 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좌절이 있을 것이고 위기가 있을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는 것이 실존주의입니다. 왜? 이 세상을 내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가 주인공이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의 주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다음 3차 시에서는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지혜를 주는 것인가, 그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얘기되면서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도 같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